네, 지금까지 두 기자의 리포트 보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후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갈림길에 쓴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일 텐데요. 오늘 이곳에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임 기자, 네. 지금 굉장히 양측에서 내란 특검에서도 중요할 거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삼엄하겠어요. 예, 아무래도 오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법원 인근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바로 이곳으로 오느라고 얼마나 모였는지까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아마 지금은 들려오는 정보로는 한 4,000명 정도가 운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예, 주로 지지자들의 이 집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취재진도 몰려 있고 이제 2시 15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는 절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쯤에는 취재진도 몰리고 관련 집회도 열리고 굉장히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작한 시각이 2시 15분인데 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발언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사실 그걸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구속될 때 그다음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이제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됐는데 당시 영장 심사 때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출석할 예정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만 영장 심사 법정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지금 이고은 변호사님도 나와 있지만은 변호사가 이제 피의자를 대신해서 보통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오랫동안 이제 검사 생활을 했던 법조인이고 또 본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인의 본안 법정 이미 내란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정에서도 일부 필요할 경우 본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님. 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영장 심사잖아요. 윤 전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에 1월 달에 있었고 지금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영장 내용이 좀 차이가 있나요? 적용된 혐의가 어떤 것들이죠? 네, 이전 1차 영장 실질 심사 때는 서부지법에서 열렸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았지만요. 이번에 이 구속영장 청구, 이 실질 심사 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를 동원해서 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 관련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부 연락조차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이 있었는데 이 선별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날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이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라는 의혹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랄지 이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 위반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의견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1월 달 서부지법에서 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똑같았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총을 보여줘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라라는 어떤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것 같고 비화폰 삭제 네. 수사받고 있는 군장성들에 대한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영장이 발부됐었잖아요. 이후에 취소되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게 더 들어갔으면 이번에는 상당히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전에 사실 받았던 영장 실질심사 때는 내란 수괴 혐의죠. 그래서 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형법에 규정된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로 영장 실질심사 심사대에 섰던
섰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영장에서는 이 내란수계 혐의가 영장에 혐의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장 실질 심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든지 말씀 주신 대로 비아폰 기록을 삭제를 지시했는데 직원들이 따르지 않은 부분이랄지 뭐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한 지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장에 이번에 적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는지 만약 소명된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해야 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혐의의 숫자는 더 많지만 내란수계가 더 형량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란수계 혐의 때도 구속 취소되면서 많은 비판이 어떻게 밑에 있는 하부는 다 구속이 됐는데 수계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만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냐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구속의 필요성을 구성하는 정황으로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영장 발부 여부를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중유임 종사자의 그 구속에 대한 형평성 뭐 이런 네. 문제도 충분히 저거한다. 그 임천정 기자, 보면 이제 내란 특검 팀이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신병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토비스타에서 지금 예. 경호처 차량들로 보이는데요. 저 차량 중에 한 대에 저 카니발 차량이겠죠? 예, 근데 뭐 경호 그렇게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몇 번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아크로비스타 앞에 그 지지자들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뭐 걸어서도 뭐 5분 정도면 되는 거리기 때문에 뭐 아주 금방 도착할 걸로 그럼 보입니다. 차로는 한 2, 3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물론 그렇지만 뭐 차를 좀 천천히 이동할 것이라 뭐 한 늦어도 5분 안에 도착한다 이 정도로. 사실 뭐 길만 건너면 바로 아닙니까? 예, 사실 뭐 중앙지방법원에서 저희가 오전에 법정을 취재하다가 중간에 휴정하면 점심 먹으러 저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 거리여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거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도 뭐 지하로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아마 법원 쪽에서 이 허가를 안 내줬을 거고 예. 네. 이전처럼 그렇게 이 카메라 포토라인 앞에서 쭉 들어갈 텐데 여태까지는 아무런 뭐 이렇게 뭐 기자들 질문에 얘기를 안 했었어요. 예, 특히 오늘도 아마 뭐 물론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 뭐 답변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이렇게 이 포토라인 앞에서 답변을 하냐 마냐를 결정할 때 제일 많이 고려할 요소는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언론 앞에서 이런 말을 할 게 저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주할 검사나 판사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저 영장 판사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가장 결정적인 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날에 뭐 굳이 지금까지 안 했던 언론 상대 입장문 발표를 하지는 않을 걸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물론 그거는 뭐 가서 지켜봐야 알 일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왜 피의자들이 뭐 영장 심사나 뭐 소환 조사 받으러 갈 때 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 판사 앞에서 뭐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얘기는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윤 전 대통령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발언을 아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대하는 자세와 법원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검에서는 조사 시간 통보할 때 뭐 10분 더 늦겠다라는 이야기 했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 2시 15분에 신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 조정에 대해서 법원과 타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었잖아요. 이 부분은 결국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 법원의 절차에 협조하겠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자세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포토라인에 선다 하더라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변호인과 막바로 법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9시 소환 조사할 때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늦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지금 2시 10분이고요. 네. 한 2분 전쯤 아마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한 걸 보면 15분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뭐 2시 15분에 신문 시작이기 때문에 뭐 15분 전에 도착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예. 이 변호사님은 검사도 하셨잖아요. 네. 보통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피의자들이 한 어느 정도 일찍 도착합니까? 피의자들이 상당 부분 먼저 도착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변호인들이 내렸죠. 지금 이제 도착한 것 같죠? 네, 첫 예. 번째에서 변호인들이 내렸고 지금 두 번째 차량에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법 출입문을 지금 막 통과한 모습이고요. 네. 아마도 이제 중앙 현관 쪽으로 차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저기가 저쪽이 저 앞에 보니까 서관 입구거든요. 예, 예, 서관이라고 서관이네요. 써 있는 것이 이제 법정으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오늘 하는 법정이 서관 321호죠? 예, 지금 내린 사람 얼굴을 정확히 못 봤는데 아마 김홍일 김홍일 변호사로 변호사 같은, 예. 제 뒷모습을 봐서는 그렇게 머리 색깔이나 봐서는 예. 추정이 되는데 저 오른쪽에서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리겠죠? 예, 이제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감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뭐 항상 오늘 직접 저 이 발언하실 색깔은 예정이실까요? 항상 같네요. 보니까. 지금 뭐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SBS 조윤아 기자인데 법조팀에 집행 당시에 기자들이 직접 대표해서 질문을 하고 저지하라고 있습니다.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을 관련자들 집 예, 역시 오늘도 역시 뭐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무런 표정 변 없이 그냥 들어가고 있네요. 예상했던 것처럼 뭐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제 법정으로 곧바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이제 법정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변호인들이 오늘 PPT 변론을 준비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보통 변호사들이 USB를 실무관한테 건네고요. 프레젠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준비를 하고 이제 피의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도 배석하고 이제 판사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신문 절차를 시작을 하고요. 먼저 보통 판사들이 이 검찰에 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먼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어떠한 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는지, 왜 구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찰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피의자 측에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피의자 측도 지금 PPT 변론을 상당 부분 준비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자의 변호사들이 이제 PPT를 통해서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랄지, 지금 현 시점에서 구속했다가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끼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판사가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증인석에 앉히고 이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쟁점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1차 영장 실질심사 때도요. 차은경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비상 입법기구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 직접 묻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사가 직접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궁금한 이 영장 관련한 쟁점을 물어보는 이런 순서로 보통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찬종 기자. 네. 그 내란 특검팀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뭐 오후 2시 15분에 이 법정 321호 옆 네.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한다라고 네. 이제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구인장 집행이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말하는 그 구속영장 심사할 때 청구하고 그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요. 보통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인신을 한번 다시 체포를 한 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또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선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인신이 신병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면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 법정까지 피의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정까지 피의자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수사기관에 또는 영장 청구한 기관에, 영장을 청구한 기관이 검사겠죠. 기관에게 그 피의자를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법정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영장을 그 보통 구인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구인장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뭐 검사실로 나오라고 해서 검사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한 다음에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법정까지 데리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 이제 전직 대통령 사건이다 보니까 뭐 그 경호 관련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법정 앞에서 바로 그냥 만나서 구인장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때문에 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이제 네. 구인장을 집행하는 거고, 네. 여느 다른 피의자 같은 경우였으면은 뭐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라든지 네. 거기서 이제 구인장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 보통 검사실로 나오라고 해서 검사실 출석을 하면 자 그럼 구인장 집행하겠습니다 해서 구인장 집행해서 거기서 보통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법원이. 그러면은 그 법정까지 데리고 가는 이게 이제 구인장 집행 절차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호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법정 앞에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2시 15분, 지금 이제 2시 15분이 조금 넘었네요. 이제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시작됐을 것 같은데, 이게 끝나면 예.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근데 이게 그것도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써 있거든요. 이 인치 장소라고 이제 예. 검사가 청구를 할 때 써놓습니다, 판사에게.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심사가 끝난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다음에 그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어디에 피의자를 데리고 있겠느냐, 피의자를 구금해 놓고 있겠느냐, 이 장소를 적시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서울구치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서울구치소, 특히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인치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대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장 신문이 늦게 끝날 것까지 대비를 해서 두 군데를 적었다고 합니다. 아, 예.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둘 중에 한 곳에 인치하겠다. 이렇게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한 곳 중에 아무도 곳이나 인치를 한 다음에 대기하도록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가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늦게 끝나거나 그랬을 때는 또 서울구치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호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가까운 건물인 서울중앙지검에 인치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유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유치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검사실에 인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예. 뭐 이거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유치장인지 검사실. 임세준 기자 이제 법조 전문 기자니까 아마 내란 특검팀도 이제 많이 취재를 하실 텐데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그 이 특검 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어떤 카드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건가요? 이 재판부를 설득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이 재판부를 설득할 예정인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법적으로는 축에 세 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가 도주. 부정돼 있는, 예, 예.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구속영장 발부의 공식적인 사유거든요. 사안의 중대성은 거기 안 들어가요? 그건 이제 종속적인 겁니다. 예.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범죄가 중대할 경우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 도주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커진다는 식으로 이제 논증을 하기 마련이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있는 구속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인멸 염려, 그다음 도주의 염려, 이 세 가지인데 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해당이 안 되고요. 주거는 일정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증거인멸 염려하고 도주의 우려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도주의 우려 부분도 특검이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겠으나 상대적으로 그것도 입장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증거인멸 염려 부분을 특검은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현재 알려진 언론에 보도된 영장 청구서 내용 등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는 다른 말을 하고 그 변호인이 빠졌을 때는 뭐 솔직히 자백을 하고 이런 식의 태도로 보이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참고인들이라든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또 이들의 위해를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변호사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은 방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이 들리는 거 이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나 그다음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진술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총을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계엄 사후에 선포문 뭐 만들어서 사인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변호사들이 그 변호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어요. 나의 의뢰인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변호사로 선임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라면 그런데 강희구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한다면 변호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원래 변호사라 함은요.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지 공범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주되게 보고 내가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호의 난이도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자님도 말씀 주셨듯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죠. 근데 증거인멸 우려에 맞서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두 가지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모두 다 소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예를 들어 5가지 혐의 중에 3가지 정도만 입증될 것 같으면 검찰에서는 무리하게 5가지를 범죄 사실 다 넣지 않고 일단 영장에는 확실히 입증되는 것들만 넣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정도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 부분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적시하는 형태로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혐의가 다 소명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혐의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굉장히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내란 특검이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가장 강력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거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에만 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개의 특검 수사 진척 사항을 볼 때 너무 극초기라는 거죠. 지금부터 구속되게 되면 나머지 특검들에 대해서도 계속 순차 소환이 될 텐데 너무나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수사의 극초반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로서 법적 보장돼야 되는 방어권 보장이 현재 필요하다라는 점을 또 강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 아까 얘기했던 그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많은 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하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인신 구속 불구속 상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재판부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에 쓰여진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내란 혐의는 이번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중요 쟁점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황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 요소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 내란 사건 관련해서도 밑에 있는 하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 우두머리고 가장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윤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택의 영장 발부시킬 수 있는 이 주요 기준은 아니겠지만 판사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 정도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임 기자,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뭐 이 총을 보여줘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라라든지 그다음에 수사를 받고 있는 군중왕성 3명의 비화폰 통화 내역은 지워야 되지 않겠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김성훈 전 차장 말고는 진술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근데 이 부분 전부 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부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입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비화폰 삭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어떤 종류의 진술을 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진술이 없는데 그런 걸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진술에 대해 저희가 진술을 직접 옆에서 제가 들은 건 아니니까 양쪽이 그 진술에 대해서 그 진술을 놓고 하고 있는 주장이 있는데 특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전 차장이 진술을 했다.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인데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비화폰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진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이런 부분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이제 뭐 경호법 위반,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 등이 정정하겠습니다. 이걸 적용한 혐의가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법을 위반하라고 교사한 혐의 등이 성립한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반면 같은 진술을 놓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진술은 그 김성훈 전 차장이 말한 진술은 무슨 뜻이냐면 직무가 이미 배제된 사람들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 있지 않냐. 그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지 어떤 증거를 인멸하는 취지의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성훈 전 차장이 뭐 이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된 어떤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이 진술을 놓고도 이제 특검은 그 진술이 삭제를 지시한 경호법을 위반하라고 교사한 혐의가 소명되는 진술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냥 이건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지시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까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부분 그렇게 이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 내란 특검팀이 이 확보한 그 대통령실 국무회의 당시에 그 CCTV 장면 예. 이거 보면 뭐 계엄 선포 전에 한 2분 정도 있다가 그냥 끝나고 그다음에 온 것도 사실은 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불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무위원회 어떤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게 CCTV를 통해서 나타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지는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 2분을 했는지 5분을 했는지 다투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지금 특검 쪽 입장은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권이라는 직무상 권한이 있는데 이 정상적인 직무상 권한의 외관을 빌려서 실제로는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합니다. 국무회의 심의권이라는 건 정상적인 소집권이라는 건 정상적인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고 그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정했고 그리고 짧을지언정 국무회의도 정상적으로 했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참석해서 그냥 심의를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양쪽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이고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이 소명이라는 거는 흔히 형사법정에서는 1심, 2심 유죄를 쓰는 입증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입증이라는 거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거로서 이 사실관계가 입증됐을 때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의 요건으로 제시되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단계가 낮은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쪽 얘기 들었을 때 그런 게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라는 것만 성립을 하면 이게 소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장 판사가 적용하는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심이나 2심에서 적용하는 기준보다 훨씬 낮은 기준이라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임창정 기자는 법조 전문 기자라서 이제 법률 용어를 대단히 이제 이 예민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소명, 해명, 뭐 설명 뭐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들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오늘 특검팀이 이 청구한 영장에 사실은 가장이라고 보기에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영장의 이 사유, 영장 청구 사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진술이 이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진술 번복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영장에 제시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은 뭐 김성훈 전 차장이나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나 전부 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윤 전 대통령의 충복 내지는 굉장히 최측근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수사를 좀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건가? 이게 왜 그럽니까? 이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뭐 이렇게 수사를 해보시면 네. 이렇게 진술 번복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진술을 번복하는 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번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자신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이제 심사대에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또 충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거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처럼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말 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성훈 전 차장이 진술을 대부분 변경한 게 사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계산이 서지 않고서는 진술을 변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협조에서도 방해를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다른 참고인이나 다른 공범 조사 때도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진술을 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범죄 혐의의 입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특검은 규명할 수 있을까?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든지 말씀 주신 대로 또 중요 공범인 김성훈 전 차장을 조사할 때 조서를 적을 때는요. 이 검사의 문단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적으로도 기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때 피의자 누구누구의 변호인이 배석하다. 변호인이 피의자가 대답하려는데 머뭇거리며 휴식 시간을 요청하다. 라는 등의 그때 당시의 행위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그러한 묘사 이후에 관련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이 갑자기 변경된다면 그것이 조서에 그대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고 그 조사 직후에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이 주요 피의자의 진술이 변경된 지점과 조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세한 수사보고서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술의 변경점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더 이상 실제적 진실 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술 번복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혐의만 소명이 된다고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의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 조사 때 배석했던 변호사가 배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것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공범들의 조서는 정보 공개하더라도 복사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인이 들어갔을 때, 즉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변호사 간의 협조가 안 되는 변호사가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 조사 때 들어갔을 때 결국 조서에 대해서 열람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어떤 교류를 해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술을 컨트롤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검사가 뭘 물어봤고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입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 내진 영장전담 판사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도 아마 오늘 이제 이 남재진 판사가 판단할 텐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 사실만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기자 입장에서는 별로 예상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영장 발부될 것 같나요?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혐의가 이렇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은 결국 남은 거는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속 사유의 전제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나머지 구속 사유는 있든 없든 건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되어야 되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제하에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한 진술 회유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달라진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또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이냐면 이제 처음에 조사 과정을 놓고 경찰 입회라든가 이런 걸 놓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에 서명하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조사 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수사에 순순하게 협조하지 않는다, 수사에 정상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보강 증거로, 병황 증거로 계속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초안 날짜를 놓고도 계속 조율을 했었고요. 조율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갈등을 했었죠. 그런 부분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정화석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구속 취소가 된 것이 그 전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구속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당시 내란 혐의 사건에서의 구속 취소 사유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과, 또 이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계산 방법이 좀 그 판사가 보기에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이유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목할 거는 이번에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다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수사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도 전혀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그것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됐지만, 물론 이번엔 혐의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오늘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시 34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이 열린 지 한 20분 정도 이제 지난 거네요. 결과는 오늘 밤이나 한 내일 새벽 이렇게 나오겠죠?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걸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2시 15분에 영장심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서울 서부지법 영장심사 때도 4시간 이상 영장심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오늘도 대략 그 정도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늘어났을 경우에 그러면 오후 7시, 8시 정도까지 영장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럼 그 이후에 또 영장 판사가 그 영장 심사 이후에 와서 기록을 보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렇게 오늘 하고 있고, 또 중요한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 여기도 좀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계속 출국 금지를 시킨 이후에 이제 그 소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지금 주로 보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뭐를 하나 주로 본다고 말하는 16가지라고 예, 하죠? 근데 그 중에 예. 뭐 이제 주요하게 지금 수사가 개시되거나 이제 드러난 걸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라는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부분을 지금 수사를 계속 관련자들 소환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어제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제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도 이제 어제 또 다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양평고속도로 개발, 김건희 일가 땅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 볼 수 있고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검찰에게 수사를 하다가 또 넘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또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는 이제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뭐 샤넬백이 오갔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특검법에는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사건들, 이른바 별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범죄 첩보를 수집해서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제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이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간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리포트 한번 잠깐 보고 오실까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선거 한 달 전 이뤄진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기자회견에서 이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명태균 씨가 이 공개한 그 녹취록에서는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는 또 이제 녹취가 들린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그다음에 명태균 씨,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윤 전 대통령 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공천 개입 의혹 수사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PC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을 먼저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지금 기자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물증 없이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압수수색했던 다양한 이 전자 정보들을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관련된 4사람의 통화 기록들을 아마 퍼즐을 맞춰볼 겁니다.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윤상현 의원이랄지 김상민 전 검사랄지 이 사건과 관련된 공천 개입된 인물들을 한 명씩 소환 조사해서 이 물증을 토대로 아마 추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그 수사 방향과 전략이 굉장히 다릅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이 특검이 이끄는 만큼 인적 증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식의 전략을 취하는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준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이죠. 방법이 물증을 먼저 확보해서 진술에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후에 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순서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여기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까지 지금 김건희 특검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김건희 여사 언제쯤 소환될까? 이게 가장 사실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만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전에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먼저 소환이 되고 네. 그 다음 날 그 수순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게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키맨은 저는 그 이종호 전 대표라고 보거든요.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한 계좌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전반을 관리하고 또 일부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연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